네, 인공지능 우리 딥러닝 파트에서 여섯 번째 그 오토 인코더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토 인코더가 뭔지, 그리고 오토 인코더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이 오토 인코더는요, 그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 바로 이제 우리 비지도 학습이죠. 특징 추출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비지도 학습 신경망 모델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 비지도 학습 신경망은 우리가 배웠던 제한적 볼츠만 머신이 이 비지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한적 볼츠만 머신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 그것 말고 이렇게 신경망 모델로 대표적인 또 오토 인코더라는 모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토 인코더. 오토 인코더는요, 그 입력 노드의 개수와 그리고 출력 노드의 개수가 같은 그런 멀티레이어 다층 신경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입력과 출력. 근데 입력 출력이 동일한 노드의 개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은닉층에는 개수가 좀 작게 해서 마치 우리 모래시계 모양 같이 넓은 어떤 부분과 가운데는 이렇게 홀쭉한 이런 모양을 가지는 형태가 이 오토 인코더 모델의 대부분이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이 오토 인코더의 역할인데요. 자, 모양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입력과 출력이 이런 식으로 크기는 같은데 가운데는 이렇게 홀쭉한 모양의 그런 구성을 가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앞부분, 네, 이 앞부분은요, 특징 추출기라고 합니다. 특징 추출기. 즉, 이 부분이 인코더에 해당이 돼요. 그 뒷부분은 디코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인코더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그 이 특징에 대해서 추출된 특징에 대해서 복원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n차원의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 n차원에서 좀 더 축소된 m개의 차원으로 특징을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작은 3개의 차원에 대해서 특징을 만드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3개의 차원으로 특징을 추출한 이 특징, 3차원의 특징, 즉 고차원의 데이터가 3차원이라는 저차원의 특징으로 바뀐 거죠. 그럼 여기 지금 3차원의 특징에서 다시 m개 차원으로 복원한 특징을 가지고요. 그리고 다시 n개 차원에 해당하는 복원 데이터를 가지도록, 즉 특징을 추출한 거를 다시 복원하는 형태로 인코더, 디코더로 구분을 해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오토 인코더의 이제 학습인데요. 출력 노드의 입력값과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도록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은닉층의 노드 값을 새로운 입력을 하는 은닉층이 하나인 다층 퍼셉트론 학습회에 이제 결합을 하는 형태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죠? 이게 바로 그냥 다층 퍼셉트론이죠. 일반적인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여기 은닉에 해당하는 지금 m개가 있네요. m개, 웨이트 m개가 있는 이 부분, 이 은닉층을 m개인 은닉층을 떼어냅니다. 그래서 이 n개의 은닉층 W1, W2, WM이죠. 그리고 이 은닉층에서 그대로 그 은닉층의 개수만큼을 가지는 이런 새로운 이런 어떤 신경망을 만들어냅니다. 노드 이제 은닉층의 노드 개수랑 같은 퍼셉트론이죠. 이게 다층 퍼셉트론. 그러면 이 다층 퍼셉트론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만든 이 어떤 퍼셉트론 은닉층 이 위치에다가 다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개수와 동일한 이 다층 퍼셉트론을 만든 다음에 이걸 다시 여기 이 부분에 끼워 넣었죠. 여기 이거 대신에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끼워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중 퍼셉트론이 나오는 거죠. 이 은닉층을 새롭게 만든 은닉층을 새롭게 끼워 넣은 거죠, 여기.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징을 이 다중 퍼셉트론에서 오토 인코더를 학습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이 네 번째는요. 특징 추출을 위해서만 이 오토 인코더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다층 퍼셉트론에서 은닉층만 새롭게 또 다층 퍼셉트론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 기존의 다층 퍼셉트론 결합시킨 거에서 이 앞부분 1, 2, 3 레이어에 해당하는 이 앞부분만 떼면요. 결국에 이 입력층이죠. 입력층. 입력층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은닉층까지만 이 부분을 떼어내면 이게 바로 특징을 추출하는 데 쓰는 이 오토 인코더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토 인코더를 학습할 때는 그냥 학습 데이터 입력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입력에 대해서 이 특징을 추출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딥러닝 신경망에 학습을 시킬 때는 물론 마찬가지로 이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 모두를 사용하겠죠. 자, 그리고 이 적층 우리 스택드 RBM 적층 제한적 볼트만 머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제한적 볼트만 머신인 RBM에 대해서 스택을 쌓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모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택드 RBM을 통해서도 이 오토 인코더 구조를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이 지금 현재 RBM 이렇게 스택으로 쌓여 있는 RBM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대칭이 되도록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뒤집어서 여기 위에 붙이면요. 어떻게 되죠? 이런 오토 인코더의 구성이랑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똑같이 오토 인코더의 구조를 가지는 걸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당연히 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이 오토 인코더로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잡음 제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잡음 제거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오토 인코더의 구조는요. 디노이징하게 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하는데 학습 데이터로는요. x의 햇을 넣어줍니다. x 햇을요. 그러니까 원래 x가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x의 햇을 입력으로 주고 출력을 x로 받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x 입력 데이터 x를 출력하게 만드는데 입력에는 어떻게 하느냐? 햇을 추가한 이유는 여기에 노이즈를 더하는 겁니다. 즉 노이즈가 포함된 입력을 주었을 때 정상적인 노이즈가 제거된 x가 나오도록 학습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노이즈는 어떻게 더하냐면 x 플러스 r이죠. r은 이제 무작위의 어떤 노이즈를 랜덤 노이즈를 이렇게 추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랜덤 노이즈를 준 상태의 x 햇을 이렇게 넣어주면요. 그 넣어준 게 잡음이 없는 데이터로 이렇게 출력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입력 데이터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보다 좋은 특징을 추출할 뿐만 아니라 입력에 포함된 잡음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입니다. 학습의 사용을 이렇게 이게 x예요. 그러니까 x고 그 다음에 x 햇이에요. 잡음이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에 잡음, 랜덤 노이즈에 대한 r이 포함이 된 상태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게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 오토 인코더가 실제적으로 노이즈가 제거된 이 x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출력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어떻죠? 이걸 통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 입력을 받으면 이렇게 출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 x 햇에는 너무나도 많은 노이즈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노이즈들이 상당히 제거가 돼서 기본적인 입력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출력을 내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잡음 제거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희소 오토 인코더 형태의 또 응용이 있습니다. 자, 오토 인코더는요, 스파르스 오토 인코더인데 이거는 가능하면 그 코딩층에서 출력값이 0이 아닌 노드의 개수가 적어지도록 만드는 오토 인코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오토 인코더는요, 사실 데이터를 축소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 인코더의 모습을 보면은 입력과 출력의 개수는 같고, 그 다음에 정 가운데 있는 한가운데 노드의 수는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정 가운데 있는 층의 노드들의 값이 결국엔 입력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근데 입력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그 가운데 있는 노드가 결국엔 입력 데이터의 동일한 출력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노드의 층에 있는 그 값이 입력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 정보의 중요한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 즉 한마디로 코딩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코딩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정 가운데 있는 층을 코딩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 층이 보통 코딩층이라고 하고, 그 코딩층에 대해서 출력값이 0이 아닌 노드의 개수가 적어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스파르스 오토 인코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 함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목적 함수 2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 입력 데이터의 개수만큼 n만큼 반복해서 xi랑 yi의 차이를 구합니다. 자, 기대 출력과 실제 출력의 차이죠. 결국엔 출력에서 나오는 그 결과, 이 신경망에서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나오는 그 기대 출력과 실제 출력의 차이를 계산하는 그 차를 구하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뭘 더하느냐, 쿨백 라이블러 KL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는데요. 이 쿨백 라이블러 함수를 통해서 이 여기 보면 베타 곱하고 이제 1부터 m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에 이거는 이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이랑 비슷해요. 그 인계값보다 큰 활성도 정도를 갖는 코딩층의 노드에 벌점을 주는 그런 규제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정 인계값을 주고 거기보다 좀 큰 활성도를 갖는다. 그럼 거기에 이제 벌점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네, 벌점을 계속 주는. 그래서 이 P는요, 코딩층 노드들의 평균 활성도 정도에 대한 목표값. 그래서 얼만큼 평균 활성도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목표값을 P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J는요, 현재 미니 배치에 대한 제2번째 노드의 평균 활성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P랑 PJ의 햇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PJ 햇은 여기 제2번째 노드의 지금 현재 제2번째 노드의 평균 활성화 값입니다. 네, 데이터에 대한 평균 활성도에 대한 어떤 값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평균 활성도의 계산을 하는 거 보면은 FJXI가 있습니다. FJXI, 이게 이제 XI 입력이 주어지면요, 그 XI 입력에 대해서 그 코딩층,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정 가운데 있는 그 코딩층의 그 제2번째 노드의 출력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XI라는 입력을 받고 제2번째 노드의 이 출력값, 코딩층 제2번째 노드의 출력값이 FJXI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의 계산으로 우리가 제2번째 노드의 평균 활성화 값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쿨백 그 라이블러 발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에 우리가 KL 발산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이 규제항이라고 그랬죠. 규제항. 그래서 확률 분포 P가 있고 P 햇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의 차이를 확률 분포에 대한 차이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확률 분포 이 차이를 측정하는 어떤 함수인데, 그러면 이 P랑 P 햇이 PJ 햇이 서로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이 값 전체의 값은 0에 근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확률 분포가 비슷하게 되면 0에 근접하는 형태로 이 함수가 동작을 하니까 결국엔 닮도록 만들어야겠죠. 자, 보면은 여기 보면
콜백 라이블러의 p 그리고 pj 햇을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근데 얘는 p 로그에 pj 햇의 분의 p 그다음 거기다가 1-p 로그에 p-pj 햇 분의 1-p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스파르스 오토인코더의 학습은요, 이 경사하강법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오차 함수 있었잖아요. 그 오차 함수를 최소화하는 형태, 최소화하는 파라미터를 찾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변분 오토인코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Variational Autoencoder, VA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학습 데이터의 분포,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를 계속 보잖아요. 근데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오토인코더 기반의 생성 모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생성 모델이에요. 변분 오토인코더는 생성 모델입니다. 근데 생성을 할 때 이 변분법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변분법이 뭘까요? 이 Variational Method. 이거는 어떤 함수 px의 이제 극점을 찾는 문제에서 해당 함수를 직접 다루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때, 쉽지 않을 때, 어려울 때, 그래서 쉽게 다룰 수 있는 다른 함수 qx를 x로 대체해서 이를 최적화하여 px에 대한 근사적인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px를 구해야 되는데 px를 구하기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거를 쉽게 다룰 수 있는 다른 함수 qx로 대체해서 px의 근사적인 해를 구하는 방법, 이게 바로 변분법입니다. 자, 이 변분법을 이용해서 오토인코더로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자, 보시면 인코더에서는요, 입력 공간에 데이터 x를요, 은닉 공간에 데이터 z로 변환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인코더에서 확률 모델로 나타내면 여기 보면 p-파이에서 zx를 했죠. 즉 입력 공간 데이터 x,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 x에 대해서 은닉 공간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확률 모델이잖아요.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디코더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디코더는 은닉 공간의 데이터 z를 입력 공간의 데이터 x로 다시 변환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디코더의 확률 모델은 이제 순서를 바꿔서 x와 z의 순서를 바꿔서 확률적으로 나타내고, 여기는 p 세이라, p 세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인코더, 디코더는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 변분 오토인코더의 학습의 목표는 어떻게 되냐? 바로 디코더가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하는 게 바로 목표가 되겠죠. 즉, 인코더에서 나온 결과를 이제 디코더를 통했을 때 디코더가 최대한 입력 데이터 동일한, 원본 데이터 동일한 형태로 복원을 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즉, 디코더를 최대화하는, 디코더 p 세타를 최대화하는, p 세타 x를 최대화하는 게 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p 세라 x의 로그 가능도를 p 세라 x의 로그 가능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닉 z에 대해서 받았을 때 z에서 x로 어떻게 나타낼지 그걸 확률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분법이잖아요. Variational. 그렇기 때문에 p 파이 zx 대신에 확률 분포인 q 파이 zx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지금 q 파이로 변환을 했죠. 그래서 q 파이로 가져가는데 여기에서 계산식으로는 q 파이를 여기에 이제 p 세이라 xg를 p 세이라 이게 확률 분포로 나눠주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여기에다가 이제 q 파이에 대한 부분 집어넣어주고 여기를 이제 앞으로 빼주고 이걸 이제 구분을 해주죠. 그래서 p 세이라분의 q 파이로 한 것과 그리고 q 파이분의 p 세이라 형태로 바꾼 이런 형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나누냐면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자, 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p 세이라 로그 가능도에 대해서 앞부분과 뒷부분, 근데 이 앞부분은요 여기 보면 쿨백 라이블러 발산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뒷부분은 L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로어 바운드입니다. 한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이 하한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변환을 했는데요. 그러면 자, 이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 지금 로그 p 세이라 x는요. 이 하한인 L에 대해서 L 세타 파이 x 이 하한 이제 구하는 함수죠. 이 하한에 대한 값을 크거나 같게 이제 목적 함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한을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하한이 이제 결국엔 여기 보면 이게 하한 값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 하한 값. 이거에 대해서 2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로그 p 세이라 xz에 대해서 다시 빼고 여기서 빼서 로그 q 세이라 zx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앞부분에 확률로 xz 플러스 여기다가 p 세이라 z를 이렇게 플러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이 빼주는 걸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KL 발산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KR 그리고 Q 세라 ZX 그 다음에 P 세라 0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규제항이잖아요. 규제하는. 그래서 규제항 가능한 애 이 부분은 작게 만들어야겠죠. 가능한 애 이 부분이 작게 만든다는 건 이게 이제 확률 분포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였잖아요. KL 발산이. 그렇기 때문에 Q 세라 ZX에 대해서 P 세라 Z와 사실은 두 개가 확률적으로 유사하게 계속 만들어내야겠죠. 그리고 이 뒷부분인 이 부분이 Reconstruction Loss입니다. 이건 이제 복원 손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이 복원 손실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겠죠. 복원 손실이 이제 줄어들도록 이 복원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복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복원을 잘한다는 소리는 결국엔 생성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률 분포 형태로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Q 이제 파이 ZX입니다. 즉 X를 받아서 Z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확률 분포인데요. 자, 데이터를 이제 확률 분포로 이제 인코딩을 하고 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평균 벡터 이제 뮤가 있고 표준 편차 행렬인 그 시그마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자, 보면은 여기 Q 파이에서 인코드에서는 이 X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인닉 Z를 이제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모델로서는 여기 평균 벡터 뮤랑 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이렇게 내보내죠. 그럼 뮤랑 시그마에 대해서 입력으로 받아옵니다. 자, 그 다음 입력으로 받은 걸 어떻게 하죠? 여기 보시면 Z를 계산을 하는데 Z가 뮤랑 플러스 시그마에 여기 앞에 보면은 엡실론이 붙었죠. 이 엡실론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엡실론이 0부터 1에 이 무작위 표본 추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작위 표본 추출 N01 그러니까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엡실론 값을 여기다가 더해주는 거죠.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z 값을 구하는데 z는 뮤랑 평균 벡터 뮤랑 이 엡실론을 곱한 시그마 즉 표준 편차 행렬을 더해서 z 값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온 이 z 값을 어떻게 할까요? z 값을 이 디코더에 입력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디코더를 계산할 때는 p 세라 xg죠. 그러니까 이제 입력으로 z를 받았는데 z로부터 x를 나타내는 이제 확률을 결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 햇을 출력을 내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 햇을 이제 이 확률 분포에 따라서 x 햇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x 햇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학습할 때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로어 바운드 있었잖아요. 로어 바운드 하한을 계산하는 값. 근데 이 하한 값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서 가져간 방법.
근데 이 하한을 결국엔 이게 이제 오차에 대한 건데 이 하한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경사 상승법을 적용을 합니다. 자, 경사 상승법을 통해서 이 값이 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 값을 최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지금 앞부분 이 KL 발산에 대한 값을 보면은 KL 발산을 이제 계산을 이런 식으로 변환을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로그 P 세이라의 XZ 그다음 플러스 P 세이라 0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P 세이라 Z는요, 이 표준 분포 0부터 1 사이의 표준 정규 분포로 이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앞부분에 Q 세이라 ZX는요 정규 분포 n인데 여기에서는 뮤랑 시그마, 뮤랑 시그마는 바로 평균 벡터와 표준 편차 행렬이죠. 평균 벡터와 표준 편차 행렬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Z가 만약에 이제 j 차원을 가져갔을 때 j 차원일 때는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복원 손실과 관련된 항 뒷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복원 손실과 관련된 이 항에다가 여기에서도 L이 이제 미니 배치가 이제 L인데요. 미니 배치 데이터 개수 L만큼 여기에서는 로그 P 세이라의 X0 이렇게 좀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원 손실을 또 계산을 해서 학습을 최대한 경상상습을 통해서 최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요. 자, 그래서 변분 오토인코더의 동작은요 결국엔 입력 X를 받아와서 은입변수 G를 만들고, 그리고 은입변수 G를 통해서 출력 Y를 이렇게 단계별로 동작을 하는데요. 이 각 원소의 값이 이 구간 0, 1 사이인 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로그 P 세이라 XG의 값을 계산을 할 때 1부터 입력 데이터가 이제 D라고 치면 D만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교차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보면은 xi 로그 yi 플러스 1-xi 그 다음에 1-xyi 이렇게 해서 이 교차로 이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동작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간층의 확률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리고 입력과 약간 다른 데이터 생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변분 오토인코더가 입력과는 조금 다른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확률 분포를 학습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한 거잖아요. 학습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따르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딥러닝에서 배웠던 이 생성 모델 있잖아요. 생성 모델의 역할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분 오토인코더를 생성 모델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입 공간과 데이터 공간의 이런 대인 관계에 따라서 지금 MNIST 데이터를 학습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성 모델의 역할로 이 MNIST의 그 결과값을 학습해서 출력을 해보니 1도 나오고 6도 8, 4, 9, 3, 6, 0, 8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MNIST 결과가 이렇게 실제 변분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이게 이제 우리 MNIST 숫자와 비슷한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변분 오토인코더가 학습이 잘 돼서 이런 유사한 생성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토인코더에 대한 개념, 그래서 뭐 변분 오토인코더, 그다음 스파르스 오토인코더 이런 다양한 오토인코더에 대한 개념을, 그리고 디노이징하는 오토인코더 이렇게 종류별로 오토인코더의 활용을 살펴봤습니다.